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2월 6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 사이에 이 탄핵 및 개헌 관계로 좀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정리를 역사 기록으로서 좀 해놓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2차로 한번 정리된 내용을 또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바벨도에서는 계엄하고 탄핵 이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좀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되겠고요. 하나하나 좀 나온 얘기들의 제 견해를 좀 곁들여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계엄 후 폭풍, 미 국무장관 방한 추진 중단, 한미 군사협력 잇따른 균열, 강혜원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6일 12월 6일 06시 30분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엄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틴 국무장관이 오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화를 할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또 수용이 돼서 후임을 임명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의가 안 되니까 또 일본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데 바이든 정부 말기에 좀 단도리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오는 거를 포기한 모양입니다. 현재 그렇고 일본으로 오겠다는 거 한국도 방문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뉴스에서 못 봤는데 일본 교도통신이 3일날 보도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또 NCG 도상연습 이게 무기한 연기되는 거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수석 보좌관 설리번은 미국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할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소개를 했죠. 러시아의 로즈네프트, 인도의 200억 달러 투자, 인도 정부는 푸틴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샥시 다이알 로이터에서 12월 5일 오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석유 생산업체 로스네프트가 최근 인도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인도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목요일 성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푸틴은 1월에 로즈네프트가 인도에서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었고 인도 정부 관리들은 7월에 인도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로즈네프트 및 기타 석유 회사와 거래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은 했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로즈네프트는 2017년 인도의 민간 정유사 에사르 오일을 129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완료하면서 인류의 소매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데 이제 생산 공장까지 인도에 져가지고 인도에서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도가 브릭스로서 어느 편에 서지도 않고 동서 사이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나라로 그렇게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도 인도를 잡으려고 그러고 러시아도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양쪽에서 손을 잡고 나하고 놀자. 그런데 그래 인도가 좀 키를 쥐고 있는 거로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도는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줌으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에 못 팔아먹어도
팔아먹을 때가 중국도 있고 이제 인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계속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공방 격화, 여당 반드시 부결시킬 것. 여론조사에선 70% 넘는 사람이 탄핵 찬성했다. 나카가와 다카시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족수가 300명이네요. 그래서 200명만 되면 탄핵소추안을 될 텐데 내일 그게 본회의에서 그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고 그러죠. 가장 큰 초점은 여당의 결속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8명 이상이 일본에서는 그 국민의힘을 배반하는 것을 조반이라고 그러네요. 조반을 내지 않도록 결속력을 유지하느냐이다. 이 무소속 의원이 총 그 야당 합쳐가지고 192명인데 무효 그 처리했을 때 그 190명이 모여서 190명이 했는데 그때 그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들어왔었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00명만 되면은 그 탄핵 가결이 되는데 그 계엄 해체 촉구 결의에는 여당에서 18명이 찬성을 했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시야가 식별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가 했느냐? 그게 국민의힘 내에 있는 그 친중 세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명의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2016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찬반을 놓고 여권이 불렸는데 야당으로 전락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그런 꼴이 될려는지 그거는 모르죠. 무기명 투표도 우려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또 다시 한번 그 가결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고 야당은 그게 대항책으로 7일 본회의에서 재결이 예정이다. 이것까지도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래는지 어떨래는지 지금으로서는 이 특별 검사에 의한 특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국민의힘 쪽에 한동훈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누라 잘못 만나면은 완전 대통령도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가 못 간 사람을 돈 있는 여자 집안에서 장가 가지고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쨌든 한국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불온한 대일 정책, 윤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 담긴 궁금증 한 문장, 동양경제 온라인에 다니엘 스나이드라고 스탠포드 대학 강사가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정권 교체로 외교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다.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한편 향후 몇 개월의 길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통치는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조기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왜 윤 대통령이 거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극히 제한된 측근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채 왜 이런 큰 위험을 무릅쓴 것일까? 군부는 윤 대통령의 반란을 얼마나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윤 정권의 성공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미국 정부가 왜 방심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국회에 제출된 탄핵 결의안에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명목으로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묘한 외교정책을 주장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요직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펴 동북아에서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 위기를 야기,
국가 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은 거꾸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의 의무를 다했다고 외교적으로는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데 그럼 적대시하면은 안 되는 거냐? 자, 이게 이제 내전에 대한 거죠. 아주 한마디로 하면은 친중이나 친미 세력끼리 싸움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당 정치에서 한쪽은 중국 편, 한쪽은 미국 편, 이렇게 해서 하는 거겠죠. 윤 정부 정책 일절 답습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런 얘기고요. 한미일 삼국 간 안전보장 협력 진전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이시바 총리에게 난제를 던지게 됐다. 원래 60주년 국교 기념사업 일환으로 이를 방한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고요. 이시바 정권 덮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 간 협력 강화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미국 대통령에게 직면하게 된다. 이 트럼프를 지칭하는 건데 중국 봉쇄 전략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비판적이다. 현재 야당 진보파 이런 사람들은 탄핵결의의 내용을 초안을 보고서는 앵겔스 교수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는 미중 경쟁에 있어 보다 중립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라고 해도 중국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한국 여론도 반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한국 정권 사이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이게 말하자면은 계엄이란 게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일 협력도 망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 공산주의자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동 대통령의 시도는 뒤통수로 나와 지도력을 해칠 것이다. 라고 전술한 전직관리는 말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권력에 매달리려고 하고 있지만 최근 야당과 여당 내에서도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 공격에 있어 멘탈은 핍박 상태라고 이 전직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멘탈이 핍박 상태라고 하면은 정신 나갔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정신 나간 사람들 대부분 민간에서 어떡하죠? 정신병원에 집어넣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 행위는 슬프게도 윤 대통령의 어려운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 회복과 양국 간 진지한 협력의 시장을 망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네요. 그런데 이 멘탈 핍박 상태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라고 원인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것이다. 왜 해프닝 같은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이 사단을 냈느냐?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질 못해서 멘탈이 핍박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인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하는 대통령이라고 중국 언론이 공격을 했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건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인신 공격적인 거로 저는
분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표현들은. 그럼 다른 원인을 대야 되는데 그게 뭐겠냐. 그래서 뭐 한 이틀 동안 방송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으면 아직은 뭐 근본 원인이 오리무중이긴 하지만은 플랜 B라는 게 원인일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이 상태로는 한국의 내정은 더 이상 좀 어떻게 그 행정부가 해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당은 친중적인 거로 거대 야당이니까 친미 쪽으로 가려는 윤 정권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저질러 놓고 미국 보고서 자 중국은 음루양으로 지금 야당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니들 미국 애들은 뭐 우리한테 돈만 달라고 그러고 지금 뭐 군사훈련하는 건 좋은데 니들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자빠진 거냐 미국 보고 그런 항의를 저는 한계 원인이라고 저는 미국한테 항의하는 게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왜 그랬겠느냐 그러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만약 계엄 선포 실패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라는 명목으로 국회 탄핵에 소추가 돼서 내일 결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탄핵 소추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탄핵소추 원인으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윤은 시키는 대로 하는 바지 사장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원인이다. 그러면 소신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거다 이게. 그럼 누가 시켰냐 이게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한국 대통령이 바지 사장이라면은 슬픈 현실이지만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결과는 향후 대통령도 이제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 지시에 이행하는 수준이 친중 세력이 된다 그래도 중국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것이고 친미 세력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그 중국 또는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게요. 자주권이 좀 더 잃을 것 같다 이번 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윤통이 바지 사장이란 원인의 근거는 뭔데? 라고 누가 물으면은 제가 검색을 그래서 두 가지 기록만 딱 들어도 여러 개 들 것도 없이 두 가지만 찾아봤어요. 그거이 뭐이냐? 그러면은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엄 선포를 했을까? 의문점은 여전히 한데 그 답을 찾아서 해보면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기소한 박근혜 공천 개입 사건 재소환이 된다. 송창한 미디어스 2024년 11월 4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정무수석의 친박 공천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박주민 담당 검사는 한동훈, 용해인 징역 8년짜리 자백,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드러낸 육성 녹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유죄 사건을 소환했다. 똑같은 짓을 한 거다 이게. 박 전 대통령 기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맡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당 검사였다. 이게 2020년 1월 당시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고 그 다음에 강남일 차장검사 검찰총장이 아니고 그때 뭐 좀 높은 걸 여기 안 보입니다만은 또 한동훈은 바풍배 강력 검찰 이렇게 해가지고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다. 이런
그 가운데 있는 강남일 차장검사는 조용히 정치하고 무관해서 사는 모양이죠. 이름은 못 들어본 사람인데 저건 이 두 사람이 정치 쪽으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그 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 그 검사가, 지검장이 나서가지고 그 유죄를 만드는데 그 기소한 장본인이죠. 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시 권력 누치 보지 말고 이청원 시사법 건수 2019년 7월 25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성공시키고 감옥에 가는데 지대한 공적을 윤석열 현 대통령이 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진급을 시킨 거죠. 문은 정치검찰의 형태를 청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뭐 해보겠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그런 행동대원 정도 수준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도 바지 사장이다. 박근혜 탄핵의 공로로 검찰총장 승진이란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한동훈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판단 박숙현 조선비즈 10월 6일 10시 5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원래는 그 탄핵을 막는 거에 대고 임기를 계속 간다고 발언했었는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게 정치인들 잡아 넣으라고 지시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도 들어갔다 이게야. 씨발 기분 나쁘다 이게요.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표현했는데 옛날 그냥 하나의 그 민간인 직장이 되면은 한동훈 씨는 젊은 부하 직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같이 정치계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주직에 있던 이 수직 이런 계열보다도 하나의 또 당대표가 된 입장에서 왕년의 그 부하 직원과 상관이라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뭐 결별하는 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탄핵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파트 안에서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인원수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거는 또 미지수다 이게요. 자, 이렇게 된 내용을 그 한동훈의 신경 변화에 대한 갈등을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PPP 국민의힘을 약자로 이렇게 쓰죠. 3P, 3P라 그러니까 뭐 장원 어쨌든 PPP의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보수 및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보수 및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하여는 반드시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박근혜 때처럼 야당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유 하나만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PPP의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는 야당보다 선제적 전술을
해야 된다. 야당보다 선제적 전술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윤통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영 밤척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나까지 잡아놓으려고 그랬어?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이번 뭐 뉴스는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장에 윤이 먼저 그 한과 독대하기로 윤이 한동훈 국힘 대표한테 요청을 했는데 1시간 만에 끝나서 왔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그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동의하는 중진 없어. 강행 못해. 최정미 위크리스에서 오늘 11시 1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대 변곡점이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야당 주장 동참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대 변곡점으로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권을 넘기는데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그 비상 계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또 한 번 계엄 선포하면 국회 모든 걸 걸고 막아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쨌든 그리고 매우 어설프고 허술한 계엄 포고령 담화문 누가 썼을까 미국 이미호 기자가 얘기를 또 그 조선 비지에서 했습니다. 김영현이나 제3의 인물도 거론 포고령 1조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 의사 등 특정인 명시 처단 등 감정적 표현 비법조인 아마추어가 쓴 흔적 작성자 누구든 최종 결제자는 윤 아니냐. 제 생각은 포고령이 어설픈 것이 아니라 계엄전술 실행계획이 매우 허술한 시나리오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정치 얘기 끝나고 우리나라의 또 그 경제계에 큰 이슈가 있는 고려인 시청 5위 등급 현대차도 제쳤다. 신성호 기자가 SBS BG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200만 원을 기록하더니 오늘도 가파르게 뛰며 시청 5위 기업에 등극했다. 이런 얘기예요. 경영권 분쟁 고려인 200만 원 들어오고 시청 6위 됐다. 요거는 이 SBS는 12월 6일 오전 11시고 그 6위로 했다는 것은 이제 조선일보가 12월 5일 미리 하루 전에 한 거죠. 제가 또 보니까 그 전원을 안 꼈네요. 그래서 화면이 좀 흐려지네.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장관 국내 증시에서 주당 200만 원 주식이 나온 건 2017년 3월 액면 분할전 삼성전자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200만 원이 넘었다. 신고가 마감 이렇게 되네요. 공개 매수 시작이 66만 6천 원이었는데 고려인 유증계획 하한가 요거 이렇게 됐었고 양측 공개 매수 종료 후에 매수 경쟁 때문에 154만 원까지 올랐고 임시주총 개최일 확정이 됐는데 자 이제 표 대결을 해야 되니까 다 그 지분을 올리려고
있는 돈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 양쪽에서 사들이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200만 원 넘었는데 임시주청 끝나고는 아마 팍 또 내려갈 확률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이 인구 감소, 기후 변화, 탈세계화가 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회자될 건데 우리 그 여러 뉴스에 탈세계화라는 게 미국만 탈세하게 하냐? 동맹국끼리는 아니어야 한다. 무엇이 동맹국임을 상징하겠냐? 그러니까 미국 제일주의로 가고 미국 퍼스트로 가는데 동맹국도 거기에 그렇게 내서 피해를 준다면은 뭐하라고 동맹을 하느냐. 그러니까 동맹이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패권을 하려면은 다들 고분고분하게 따라오려고 그러면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했으면은 혈맹까지 맺었다고 미국이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그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뭐 있노? 나를 죽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윤 대통령이 갱상도 말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나를 죽이라. 이게 계엄 해프닝의 결과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